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입니다. 저자는 화타 김현길, 출판사는 사람과 사람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도시의 사냥터에서 많은 열쇠를 얻으려다 불치병, 그리고 난치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결론이 있다. 누워있다가 죽던가 걸어서 살던가. 인생이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생각할 여유를 갖는 것이라고 버나드 쇼는 말했다. 환자가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아닌지를 생각할 여유를 갖는 한 그는 자신의 병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병상에 누워있는 한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글은 병상에 누워 괴로워만 하던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병을 이겨낸 사례를 중심으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숲속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과연 산속의 자연생활이 그렇게 생각처럼 좋은 것일까? 옛날에 힘든 일은 꾀를 부려 피하고 잠자는 것과 먹기만을 좋아하는 머슴이 있었다. 머슴 때문에 고민을 하던 주인은 머슴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일을 안 시키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포식하게 해주겠는데 만일 자지 않거나 먹지 않는다면 매를 때리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좋아서 입이 벌어졌던 이 머슴은 불과 보름이 못 가서 매를 더 맞더라도 일을 시켜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도시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도시인들, 몸에 좋다는 자연건강식품만을 먹지만 별로 건강하지 못한 도시인들이 참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는 적게 몸을 움직이고 적정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며 욕심 사납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참된 원인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만 돌리고 싶어 한다.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라.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 자신의 내부에 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천당이 있고 극락이 있으며 유토피아가 있다. 자연건강식품과 공해가 없는 자연환경은 결코 건강과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음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또 욕심을 버려 자기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면 저절로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일상생활과 격리된 채 산속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의 넋두리는 무시해도 좋다. 산속에서 수도자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을 찾으려는 욕심이 강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고의 폭이 좁아지기 마련이다. 겉보기에는 군자나 성인 같지만 속은 병들은 소인배나 다름이 없다. 고기가 물에서 떠날 수 없듯 인간은 사회에서 떠날 수 없다. 잘난 것과 못난 것, 이런 것과 저런 것들이 사람들 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여과되고 승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사람은 사람답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숨에 결론에 이르려 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복잡하고 짜증나는 도시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나기 전에 자신이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를 먼저 떠올려보자. 진짜 건강한 사람은 참으로 사람답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간이라는 장기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좋은지 나쁜지를 얼른 알아차리게 해주는 정직한 장기는 아니다. 간세포가 절반 이상 파괴되어 거의 회복불능 상태가 될 때까지는 그 증상을 드러내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고 불린다. 어느 병이든 초기에 알아내면 쉽게 고칠 수 있지만 간질환의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 또한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저술하던 조선조 시대에는 공해 문제가 없었으므로 간이 상하는 주요 원인을 화를 내어 기가 역상하는 데 두었다. 오직 스트레스만을 간병의 원인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간질환은 오염된 음식,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 그리고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다. 다시 말해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잘못 숨쉬고, 탐욕의 산물인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 생기는 병으로 한마디로 자연을 거스르는 짓을 한 결과이다. 물론 화를 내는 것만이 간을 상하게 하진 않는다. 화를 참는 것도 겉보기에는 교양과 인격을 갖춘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 곪기 때문에 건강에는 화를 내는 것보다 더 해롭다. 인간이란 화날 때는 화내고 슬플 때는 슬퍼해야 한다. 로봇처럼 완벽한 것보다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결함 많은 인간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가 있다. 약간은 모자라고 짜증나고 변덕스러운, 그러면서 항상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인간의 원초적인 희노애락이 사람들 사이에서 흙탕물처럼 뒤엉키면서 여가 되고 승화되어 자연스러운 인간이 돼야 한다.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대선사나 깡통 로봇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용기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허물을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선배가 살아온 인생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이 아니라 틀이 정해진 깡통 로봇의 삶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완전히 모범생으로 성장하여 인류마크가 붙은 학교를 거치고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이 되었다.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세련된 매너는 치열한 공직사회에서 남보다 앞서는 빠른 승진을 보장해 주었다. 그는 넓고 할 일이 많은 외교 부대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다. 화려한 외교 무대에 걸맞는 생활을 하려면 극도로 절제된 말과 행동이 필수적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의 칭찬에 익숙해지다 보니 자기의 개성은 없어지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세상살이의 척도로 삼았다.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그것을 배꼽 아래에 감췄다. 기분 나쁜 상태나 욕설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품위와 교양을 잃은 적이 없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도 10계명을 어기고 그동안 쌓아놓은 기득권의 금이 갈까봐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언짢은 일을 당해도 의연하게 대처했다. 결국 이 선배는 강병변을 치료하기에 앞서 이 같은 깡통 로봇 의식으로부터 탈출이 필요했다. 외교관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과 접촉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박제되고 경직된 삶이었다.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어도 실제로는 평생 10발자국도 못 걷고 죽는 양기장에 갇힌 닭의 일생과 비슷한 삶을 살아온 셈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선배와 비슷한 처세술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을 병에 걸려야 되느냐고 되물을 것이다. 그러나 답은 간단하다. 세상살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개성을 어느 정도 감추거나 절제하고 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같은 박제된 삶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포장마차에서 소주 몇 잔을 마시며 세상을 욕하거나 노래방에서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싫은 것은 싫다고 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누가 뭐래도 하는 신세대들의 생활 방식을 두고 기성세대들은 많은 걱정을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따지면 그들과 같은 생활 태도는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면이 있다. 내가 이 선배로 하여금 14일 동안 고주망태가 되어 상스러운 욕설을 하게 만든 까닭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30년 동안 응어리진 그의 깡통 로봇 의식에서 비롯된 고정된 사고의 틀을 부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했기 때문이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 몇 가지가 있다. 천당, 지옥, 극락, 하느님, 염라대왕이 그것이다. 현대의학의 판단도 이 부류에 속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의술이 내리는 사형 선고를 염라대왕의 뜻으로 알고 무조건 따르려고 한다. 그러나 숨이 완전히 끊어져 여물하고 관 속으로 들여보낸 사람도 살아나는 판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송장 행사를 하려고 든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자신이 불치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한다. 진짜 죽기 전에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관 속에 들어간 사람도 살아나는데 멀쩡하게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왜 송장 행사를 하는 것이오? 요양한다고 자리에 누워있으면 반드시 죽지만 죽을 각오로 산길을 걷다 보면 절반은 살아날 수가 있다. 침대는 병을 치료할 수 없다. 50대 초반의 박 사장은 삼천포에서 몇 개의 사업체를 갖고 자수성가하여 그것의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실업가이다. 그는 10년 전부터 당뇨가 있어서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매일 당뇨 수치를 측정해왔다. 당뇨라는 병 자체가 당장 죽을 병은 아니어서 조심하며 지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당의 수치가 높아져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진단 결과는 간 경변 합병증이었다. 어떤 환자라도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되면 각종 염증이 생긴다. 몸의 면역 기능과 근육의 힘도 떨어져 결국에는 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을 경우 젊은 사람은 하루에 1.5% 정도의 근육 힘이 떨어지고 노약자는 5%가량 떨어지므로 열흘만 병상에 누워있어도 몸의 기운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나는 그에게 왜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사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뒤 이제부터는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좋다고 했다. 그는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으면서도 막상 아무 것이나 먹으라고 하자 머뭇거렸다. 하기야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음식을 골라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아무 것이나 먹으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받아들여서 에너지화시키는 몸의 효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었다. 먹는 만큼 운동을 해주면 어느 것을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힘들어했던 식이요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았으니 그 방법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하라고 내 말을 따르게 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 특히 당뇨 환자들은 금기하는 음식이 많아 소나 염소처럼 풀만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당뇨에 좋다는 음식, 약품, 건강법은 백과사전 분량만큼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병이 나았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설사 낫는다고 해도 곧 재발되는 경우가 흔하다. 오히려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하루 종일 운동하면서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몇 년간에 걸쳐오던 치료 방법으로 건강이 호전되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유리동물원에 전광판에 씌어있는 대로 계속 누워 약을 먹거나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 이 병원 저 병원을 계속 헤맨다. 박 사장 부부는 방태산 자락에 있는 광우기의 집을 거처로 정했다. 그리고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마음껏 먹었다. 생활 또한 혁명적으로 바뀌어졌다. 수십 년간 3보 이상 걷지 않던 게 습관처럼 되어 있어서 가까운 거리도 차 없이는 다니지 않았던 그였다. 그러던 그가 매일같이 내리천 미산 계곡 다리에 있는 광우기의 집에서 6km 떨어져 있는 개인산 약수터까지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오는 생활을 시작했다. 해발 1321m인 개인산은 가을 단풍이 빼어난 곳이다. 그리고 해발 1000m에 위치하고 있는 약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약수터이다. 왕복 12km나 되는 험한 비탈길의 산길을 걷는다는 것은 성한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눈과 얼음으로 덮인 산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다. 건강한 젊은이들도 하기 힘든 일인데 평생을 자동차 감옥에서 보낸 죽을 기력도 없는 50대 박 사장이 하기란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길을 걷다가 혼절하기가 수십 차례였다. 나는 등산 안내인 역할을 겸한 광욱이에게 박 사장의 다리가 풀려 쓰러지면 부축하라고 했다. 그리고 가열 술안제를 한 봉지 먹게 하여 다리에 힘이 생기면 다시 산행을 계속하게 했다. 우리가 설악산을 오를 때 대청봉 정상 가까이 갈 때쯤이면 탈진하여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생긴다. 이때 초콜릿 한 개를 먹거나 설탕물 한 잔을 마시면 생기가 나서 힘차게 계속해서 산행을 할 수가 있다. 마라톤 선수는 꼬린 지점에 닿기 직전에 엄청나게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진다. 이때 진수성찬을 차려 먹으면 선수는 즉사한다. 하지만 간단히 설탕물 한 잔을 마시면 원기를 회복하며 무난히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 박 사장에게 먹인 가열 술 한 잔은 설악산 등반인이 먹은 초콜릿, 마라톤 선수에게 준 설탕물 한 잔과 같은 효과가 있다. 박 사장은 10여 년간 매일 스스로 당뇨 테스트를 해왔는데 산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 당뇨 테스트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절제된 식사, 당뇨약으로 잡히지 않던 당뇨 수치가 무절제한 식사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정상 수치가 되었던 것이다. 10년 넘게 고생한 당뇨를 무절제한 식사로 일주일 만에 잡은 그는 어린아이처럼 좋아서 흥분했다. 누워있으면 죽고 걸어다니면 산다는 신념이 현실로 나타났으니 기쁜 것은 당연하다. 그는 그동안 운동은 하지 않은 채 누워만 있으면서 치료를 했으므로 식이요법이나 약물요법 등이 모두 도구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약을 먹는 대신 심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뇨병이 간단하게 치료된 것이다. 이곳에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도 한몫 거들고
박 사장이 죽어도 좋다는 각오와 마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그의 건강이 계속 상승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탓에 진맥도 못할 정도의 무맥증이 있었다. 그리고 몸이 워낙 야윈 상태라 약을 쓰는데 노심초사했다. 우선 기를 보하는 약으로 가열 순환제를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다리가 풀려서 쓰러지면 먹고 다시 일어나 걷게 했다. 무리한 산행으로 혼수 상태가 오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갈 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죽어도 산속을 걷다가 죽겠다고 끝까지 버텼다. 산길을 걷다가 죽겠다. 염라대왕도 까불면 죽이겠다는 독한 마음은 어떤 극한 상황도 극복할 정신력을 주었다. 아마 몇 번 쓰러졌다고 포기했다면 그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당뇨를 잡았으니 강경변을 잡자.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들처럼 우리 모두는 손을 잡고 소리를 질렀다. 6개월 후 그는 하루에 광욱이 집에서 약수터까지 왕복 12km, 광욱이의 집에서 내 방까지 왕복 20km, 도합 38km를 옆집 마실 가듯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하루에 100리 산길을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걸어 다닐 수 있다면 그는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다.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하루 1.5%의 기력이 떨어져 70일이면 송장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산을 걷기만 한다면 살아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박 사장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병이란 음과 양의 부저하로 기운순환에 장애가 생겼음을 말하고 있다. 몸의 기운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체내 불순물이 누적되고 이 누적된 불순물에서 발생하는 독소들이 인체의 각 부위를 공격하는데 그중 제일 취약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란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몸의 기운순환을 위해서는 강제로 몸 전체를 쉬지 않고 움직여주는 길밖에 없다. 뱀을 잡아 우리 속에 가다 두면 먹은 음식을 모두 토한다. 나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 뱀에게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한다. 나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소화 기능이 죽도 못 삼킬 만큼 약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는 몸이 불편하면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그러나 나는 다리가 부러진 환자 외에는 있는 힘만큼 걷도록 시킨다. 누워있으면 소화 기능이 더 약해져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에너지화 시키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움직일 힘이 남아있다면 근육을 써야 한다. 몸을 꾸준하게 움직여 기혈순환을 시켜야 한다. 특히 두뇌를 많이 쓰는 직업일수록 육체 노동으로 몸을 단련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해가 지면 가급적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환자일수록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낮에는 인체의 대사활동이 활발하므로 음식을 섭취해도 에너지 전환율이 크지만 해가 진 다음에는 식물과 마찬가지로 인체도 휴식에 들어간다. 쉬고 있는 인체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체 휴식 기간에 음식물을 섭취하면 오장육부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음식물이 체내에 누적되어 불순물이 된다. 이 불순물이 질병을 일으키는 독소로 작용한다.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란 몸의 효율과 상태에 따라 구별이 된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가급적 육체를 움직이게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해가 지면
가급적 쉬도록 해야 한다. 나는 알 부인에게 지금까지 습득한 의학 상식을 모두 무시하고 오직 내 지시만 따르게 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산속을 돌아다니겠다. 산을 다니다가 기운이 붙이면 가열순환제를 복용했다. 식이요법에 맞춰 식사를 하며 당뇨 수치에 연연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아무 것이나 먹도록 했다. 우선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하고 먹는 양보다는 더 많이 운동을 하게 했다. 당뇨병은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인체에 공급해도 그 영양분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몸의 효율만 좋아지면 기운 순환이 활발해져서 당 수치는 자연스럽게 정상 수치가 된다.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몸을 열심히 움직여 물리적으로 기운 순환을 시키고 음식이나 다름없는 약인 가열순환제로 화학적인 기운 순환을 시키는 것이다. 나는 당뇨나 고혈압, 중풍을 각기 다른 병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런 병들은 근본적으로 간의 기운이 약한 간기 부족에서 오는 병이다. 간기를 보충하려면 기운 순환 운동과 가열 순환제를 이용하여 몸의 효율을 높여주면 된다. 간혹 당뇨를 수치상으로만 체크하다가 강경변 합병증 증세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병의 근원인 간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라고 하면 상당히 막연한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는 기운 순환에 필요한 열 에너지를 말한다. 그리고 열 에너지, 즉 기의 창고는 바로 간이다. 이제껏 간에 이상이 생기면 이를 일반적인 염증성 질환과 같이 취급하여 해열, 소열 등의 방법으로 치료한 것은 잘못된 치료법이다. 오히려 간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내가 사용하는 가열순환제의 처방은 이 같은 이치에 바탕을 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뇨나 고혈압, 중풍 치료의 요체는 부족한 열 에너지를 어떻게 보충해 주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집어넣듯 간단히 인체의 열 에너지가 넣어지는 게 아니다. 인간은 복잡한 정신의 지배를 받는 초고등 생물이므로 정신적인 요소와 몸의 효율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열 에너지를 인체에 넣을 수가 있다. 인체가 이 기와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면 웬만한 간질환은 쉽게 치료된다. 소변을 잘못 보는 신장병도 같은 논리다. 이뇨제를 쓰면 쉽게 치료될 것 같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공짜로 먹여주기만 하면 결국 자생력이 떨어지고 거지 근성이 몸에 배어 영원한 거지가 되는 것과 같다. 거지에게는 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듯 일을 잘못한 신장이 일을 잘하게끔 도와줘야 한다. 이뇨제를 복용하면 신장은 더 이상 일을 안 하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무기력한 신장이 대금한다.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걸러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은 걸러낼 수 있는 기를 넣어주는 것이다. 알부인의 당 수치는 한 달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먹고 싶은 음식을 제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일이 없어서 살맛이 난다고 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말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려는 말이 아니다. 이왕 살려면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1년 뒤에 알부인은 모든 병에서 해방되어 히말라야 등반대에 참가를 할 정도로 건강해졌다. 이 부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몸의 효율을 높여주는 방법은 자꾸 걸어서 물리적으로 기운 순환을 시켜주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산에 숲이 우거진 길을 설렁설렁 2시간 이상 걷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집 근처에 소나무가 많은 야산을 산행하고, 이것마저 어려우면 틈나는 대로 평지 길이라도 천천히 하루 2시간 이상 걷는 것이다. 중증의 환자는 반드시 산길을 걸어야 한다. 산속을 걸을 때는 누워있으면 반드시 죽지만 걸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걷는다. 일어날 힘이 없던 중증의 환자라도 일단 산속에만 들어가면 힘이 솟구치게 된다. 걷기는 모든 환자의 기본이며 필수이다. 왜 무조건 걸으라고만 하는가? 운동에는 조깅이나 수영, 테니스 같은 운동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걸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정상인 사람도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여건, 즉 운동을 하는 시간, 체형, 직업이나 경제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운동이라도 모든 운동에는 부작용이 있다. 예컨대 테니스는 팔꿈치를 아프게 하고, 골프는 늑골 골절을 가져올 수 있고, 조깅은 아킬레스건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다. 따라서 정상인도 운동을 할 때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물며 환자야 더 말할 나이가 없다. 환자에게 무리함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기혈순환을 시켜주는 것은 바로 걷기 운동이다. 걸으면 물레방아를 돌듯 운동 관성이 생겨서 기운 순환이 된다. 기운 순환이 안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체의 기를 내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신의 기운이 전달되는 수영이나 테니스 같은 그러한 운동은 환자의 1차 건강요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걷는 게 제대로 된 다음에 무슨 운동을 하든 그 다음은 환자의 마음이다.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할 때도 걸으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기분이 나쁘거나 기분이 우울하다는 말은 몸의 기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몸이 아프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기분이 상한 느낌을 받는 것은 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몸속에 연소되지 않은 불순물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열심히 걸으면 기운 순환이 되고 정체된 기가 뚫려 기분이 좋아진다. 기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통증은 그 부분의 기가 막혀있다는 신호이다. 진통제는 막혀있는 그 부분을 여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마비시켜서 아픔을 모르게 하는 일시적인 작용을 한다. 따라서 진통제의 약효가 사라지면 다시 아프거나 더 아프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체의 자가 치유 능력이 실력을 발휘하면 막힌 부분이 열려 통증이 없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통제 덕분에 낫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공은 세운 것은 자가치유 능력이지 진통제가 아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 중 하나인 자가치유 능력은 과로한 사람이 허리가 아파 누워있으면 과로에 뺏긴 에너지가 허리로 가서 치유를 하듯 몸의 곳곳에서 스스로 알아서 보충하고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다. 왕소금 씨는 기운순환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고단백질의 음식과 술, 그리고 여자들과 함께 파티를 매일 밤 열었으니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간과 신장에 이상이 생기고 그 이상이 디스크와 좌골 신경통으로 외부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의사가 아무리 척추의 뼈를 눈에 빠지게 들여다봐도 쓸데없는 것이다.
웅담이나 산돼지 쓸개, 오소리 쓸개도 전혀 소용이 없다. 평소 운동 부족으로 허약해진 허리 근육에 지압이나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근육이 더 무력해진다. 지압은 심한 운동이나 심한 노동으로 강해진 근육을 소유하고 있는 운동선수나 육체 노동자가 무리를 해서 근육이 아플 때 필요하다. 근육 같지 않은 허약한 근육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지압 등이 오히려 해롭다. 왕소금도 마찬가지다. 왕소금의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를 했기 때문이다. 그가 치료한 것을 나으려면 병원에서 척추 들여다보기, 진통제 먹기, 동물 쓸개 먹기, 지압과 기공 같은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했다. 그렇게 돈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이 소용없게 되자 나를 찾아왔다. 환자들은 자기 병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환자에게 던지는 나의 질문은 간단하다. 내 말에 따라 걸으면서 살겠느냐, 아니면 누워서 죽겠느냐를 선택하는 것 뿐이다. 불치병, 난치병을 고치는 사람은 서비스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환자 위에 군림해야 한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일수록 의사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치료가 쉽고 가능하다. 이런 나의 처세를 보고서 어떤 이는 존경하고 어떤 이는 비웃기도 한다. 심지어 배부른 소리를 한다면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나를 찾아온 왕소금을 진찰을 해보니 간과 신장이 엉망이었다. 고단위의 영양식 대신 이곳 산골의 화전민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가열 진통제, 가열 순환제 등 간병 치료 약을 먹게 했다. 또 매일 황정 계곡 산행을 하다가 몸이 더워지면 살 얼음이 있는 계곡물에 발가벗고 들어가 명치 이하를 담그고 5분 정도 앉아있게 했다. 왕소금의 허약한 피부가 찬물의 자극을 받더니 삶은 문어처럼 빨개진다. 추위로 숨이 막힐 것 같지만 5분이 지나면 하반신의 열이 후끈 달아오른다. 움츠려들었던 혈관이 5분 뒤에는 확장된다. 인체는 스스로 인체를 조직하는 성질이 있다. 이 성질은 특별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체 내에서 스스로 자기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생긴다. 소위 혼돈 속의 질서이다. 이 자기 조직의 능력은 자연 치유력, 기순환으로 표현된다. 생명체는 자기 조직 능력에 의해 하반신으로 기운을 보낸다. 일단 하반신으로 기운이 가면 물레방아 돌듯 기운 순환이 된다. 반역법은 옛 선조들이 산속에서 얼음이 풀릴 때 자주 행한 장생법의 하나이다. 겨울에 동상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찬물의 동상 부위를 담그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찬물의 동상 부위를 담그면 우리 몸의 방어체계는 방어작용의 일환으로 상반신의 기운을 모두 찬물에 담긴 부위로 보내게 된다. 자연히 동상 걸린 부위로 기가 몰리게 되고 그 부위가 따뜻해지면서 동상이 풀리게 된다. 말하자면 강제 충격을 줌으로써 낫게 하는 것이다. 만성 동상의 경우 흐르는 물에 한 달간 이 방식을 반복하면 완치된다. 반역법은 적어도 해발 1000m 이상의 산에 오르는 계곡물에서 매일 반복해야 제격이다. 시기적으로는 얼음이 얼기 직전이나 녹을 때가 가장 좋다.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발만 담갔다가 빼고 잠시 후에 무릎까지 넣는 등 차츰차츰
넓혀 가는 게 좋다. 이때 주의할 것은 팔을 물에 담그지 않아야 한다. 팔은 명치의 위이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하는 반신욕법은 엄청나게 차갑고 고통스럽지만 노래를 부른다거나 숫자를 세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력을 시험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라도 안 갈 경우 몸이 찌푸둥함을 느낄 것이다. 목욕 후에 기운이 생기면 합격정이고 피곤하고 졸음이 오면 불합격이다. 그러니 자신의 체질에 알맞게 조절해야 되는 것이다. 산속에서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도시 사람들은 대중 목욕탕이나 가정집에서 냉탕을 만들어 놓고 해도 좋다. 많은 사람들이 사우나탕을 즐겨 이용하는데 사우나만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뜨거운 사우나탕에서 땀을 흘리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지만 몸은 겉은 뜨거워진 반면 속은 차갑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운 순환이 어렵다. 왕소금은 일주일 만에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다. 매일 찬물에 들어가고 산길을 걷다 보니 자연 치유력에 몸이 좋아진 것이다. 그러나 처음 이곳에 와서 무척 아플 때는 회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시골에서 약초를 캐고 밭일이나 하며 영원히 살 것 같이 말하던 그는 몸이 나아지자 다시 회사 일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쯤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좋은 공기, 좋은 물, 기막힌 산새도 며칠이 지나면 지루해진다. 권태가 생기고 이 권태는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간을 상하게 하여 다시 허리병을 도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는 보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나는 왕소금으로 하여금 서울로 올라가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보면서 자연 치유력에 대한 치료를 잊지 말라고 했다. 그는 내가 지시한 대로 운동요법, 식이요법, 목욕요법을 열심히 하면서 간과 신장의 치료를 위해 가열소염제와 기혈순환제를 복용했다. 100일 후에 드디어 그는 디스크, 좌골신경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도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입니다. 저자는 화타 김현길, 출판사는 사람과 사람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도시의 사냥터에서 많은 열쇠를 얻으려다 불치병, 그리고 난치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결론이 있다. 누워있다가 죽던가 걸어서 살던가. 인생이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생각할 여유를 갖는 것이라고 버나드 쇼는 말했다. 환자가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아닌지를 생각할 여유를 갖는 한 그는 자신의 병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병상에 누워있는 한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글은 병상에 누워 괴로워만 하던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병을 이겨낸 사례를 중심으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숲속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과연 산속의 자연생활이 그렇게 생각처럼 좋은 것일까? 옛날에 힘든 일은 꾀를 부려 피하고 잠자는 것과 먹기만을 좋아하는 머슴이 있었다. 머슴 때문에 고민을 하던 주인은 머슴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일을 안 시키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포식하게 해주겠는데 만일 자지 않거나 먹지 않는다면 매를 때리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좋아서 입이 벌어졌던 이 머슴은 불과 보름이 못 가서 매를 더 맞더라도 일을 시켜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도시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도시인들. 몸에 좋다는 자연건강식품만을 먹지만 별로 건강하지 못한 도시인들이 참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는 적게 몸을 움직이고 적정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며 욕심 사납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참된 원인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만 돌리고 싶어 한다.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라.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 자신의 내부에 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천당이 있고 극락이 있으며 유토피아가 있다. 자연건강식품과 공해가 없는 자연환경은 결코 건강과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음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또 욕심을 버려 자기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면 저절로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일상생활과 격리된 채 산속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의 넋두리는 무시해도 좋다. 산속에서 수도자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을 찾으려는 욕심이 강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고의 폭이 좁아지기 마련이다. 겉보기에는 군자나 성인 같지만 속은 병들은 소인배나 다름이 없다. 고기가 물에서 떠날 수 없듯 인간은 사회에서 떠날 수 없다. 잘난 것과 못난 것, 이런 것과 저런 것들이 사람들 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여과되고 승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사람은 사람답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숨에 결론에 이르려 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복잡하고 짜증나는 도시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나기 전에 자신이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를 먼저 떠올려보자. 진짜 건강한 사람은 참으로 사람답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간이라는 장기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좋은지 나쁜지를 얼른 알아차리게 해주는 정직한 장기는 아니다. 간세포가 절반 이상 파괴되어 거의 회복불능 상태가 될 때까지는 그 증상을 드러내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고 불린다. 어느 병이든 초기에 알아내면 쉽게 고칠 수 있지만 간질환의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 또한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저술하던 조선조 시대에는 공해 문제가 없었으므로 간이 상하는 주요 원인을 화를 내어 기가 역상하는 데 두었다. 오직 스트레스만을 간병의 원인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간질환은 오염된 음식,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 그리고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다. 다시 말해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잘못 숨쉬고 탐욕의 산물인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 생기는 병으로 한마디로 자연을 거스르는 짓을 한 결과이다. 물론 화를 내는 것만이 간을 상하게 하진 않는다. 화를 참는 것도 겉보기에는 교양과 인격을 갖춘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 곪기 때문에 건강에는 화를 내는 것보다 더 해롭다. 인간이란 화날 때는 화내고 슬플 때는 슬퍼해야 한다. 로봇처럼 완벽한 것보다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결함 많은 인간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가 있다. 약간은 모자라고 짜증나고 변덕스러운, 그러면서 항상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인간의 원초적인 희노애락이 사람들 사이에서 흙탕물처럼 뒤엉키면서 여가되고 승화되어 자연스러운 인간이 돼야 한다.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대선사나 깡통 로봇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용기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허물을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선배가 살아온 인생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이 아니라 틀이 정해진 깡통 로봇의 삶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완전히 모범생으로 성장하여 인류마크가 붙은 학교를 거치고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이 되었다.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세련된 매너는 치열한 공직사회에서 남보다 앞서는 빠른 승진을 보장해 주었다. 그는 넓고 할 일이 많은 외교 부대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다. 화려한 외교 무대에 걸맞는 생활을 하려면 극도로 절제된 말과 행동이 필수적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의 칭찬에 익숙해지다 보니 자기의 개성은 없어지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세상살이의 척도로 삼았다.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그것을 배꼽 아래에 감췄다. 기분 나쁜 상태나 욕설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품위와 교양을 잃은 적이 없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도 10계명을 어기고 그동안 쌓아놓은 기득권의 금이 갈까봐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언짢은 일을 당해도 의연하게 대처했다. 결국 이 선배는 강병변을 치료하기에 앞서 이 같은 깡통 로봇 의식으로부터 탈출이 필요했다. 외교관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과 접촉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박제되고 경직된 삶이었다.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어도 실제로는 평생 10발자국도 못 걷고 죽는 양기장에 갇힌 닭의 일생과 비슷한 삶을 살아온 셈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선배와 비슷한 처세술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을 병에 걸려야 되느냐고 되물을 것이다. 그러나 답은 간단하다. 세상살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개성을 어느 정도 감추거나 절제하고 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같은 박제된 삶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포장마차에서 소주 몇 잔을 마시며 세상을 욕하거나 노래방에서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싫은 것은 싫다고 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누가 뭐래도 하는 신세대들의 생활 방식을 두고 기성세대들은 많은 걱정을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따지면 그들과 같은 생활 태도는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면이 있다. 내가 이 선배로 하여금 14일 동안 고주망태가 되어 상스러운 욕설을 하게 만든 까닭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30년 동안 응어리진 그의 깡통 로봇 의식에서 비롯된 고정된 사고의 틀을 부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했기 때문이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 몇 가지가 있다. 천당, 지옥, 극락, 하느님, 염라대왕이 그것이다. 현대의학의 판단도 이 부류에 속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의술이 내리는 사형 선고를 염라대왕의 뜻으로 알고 무조건 따르려고 한다. 그러나 숨이 완전히 끊어져 여물하고 관 속으로 들여보낸 사람도 살아나는 판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송장 행사를 하려고 든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자신이 불치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한다. 진짜 죽기 전에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관 속에 들어간 사람도 살아나는데 멀쩡하게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왜 송장 행세를 하는 것이오? 요양한다고 자리에 누워있으면 반드시 죽지만 죽을 각오로 산길을 걷다 보면 절반은 살아날 수가 있다. 침대는 병을 치료할 수 없다. 50대 초반의 박 사장은 삼천포에서 몇 개의 사업체를 갖고 자수성가하여 그것의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실업가이다. 그는 10년 전부터 당뇨가 있어서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매일 당뇨 수치를 측정해왔다. 당뇨라는 병 자체가 당장 죽을 병은 아니어서 조심하며 지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당의 수치가 높아져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진단 결과는 간 경변 합병증이었다. 어떤 환자라도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되면 각종 염증이 생긴다. 몸의 면역 기능과 근육의 힘도 떨어져 결국에는 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을 경우 젊은 사람은 하루에 1.5% 정도의 근육 힘이 떨어지고 노약자는 5%가량 떨어지므로 열흘만 병상에 누워있어도 몸의 기운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나는 그에게 왜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사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뒤 이제부터는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좋다고 했다. 그는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으면서도 막상 아무 것이나 먹으라고 하자 머뭇거렸다. 하기야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음식을 골라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아무 것이나 먹으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받아들여서 에너지화시키는 몸의 효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었다. 먹는 만큼 운동을 해주면 어느 것을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힘들어했던 식이요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았으니 그 방법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하라고 내 말을 따르게 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 특히 당뇨 환자들은 금기하는 음식이 많아 소나 염소처럼 풀만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당뇨에 좋다는 음식, 약품, 건강법은 백과사전 분량만큼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병이 나았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설사 낫는다고 해도 곧 재발되는 경우가 흔하다. 오히려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하루 종일 운동하면서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몇 년간에 걸쳐오던 치료 방법으로 건강이 호전되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유리동물원에 전광판에 씌어있는 대로 계속 누워 약을 먹거나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 이 병원 저 병원을 계속 헤맨다. 박 사장 부부는 방태산 자락에 있는 광우기의 집을 거처로 정했다. 그리고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마음껏 먹었다. 생활 또한 혁명적으로 바뀌어졌다. 수십 년간 3보 이상 걷지 않던 게 습관처럼 되어 있어서 가까운 거리도 차 없이는 다니지 않았던 그였다. 그러던 그가 매일같이 내리천 미산 계곡 다리에 있는 광우기의 집에서 6km 떨어져 있는 개인산 약수터까지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오는 생활을 시작했다. 해발 1321m인 개인산은 가을 단풍이 빼어난 곳이다. 그리고 해발 1000m에 위치하고 있는 약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약수터이다. 왕복 12km나 되는 험한 비탈길의 산길을 걷는다는 것은
성한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눈과 얼음으로 덮인 산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다. 건강한 젊은이들도 하기 힘든 일인데 평생을 자동차 감옥에서 보낸 죽을 기력도 없는 50대 박사장이 하기란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길을 걷다가 혼절하기가 수십 차례였다. 나는 등산 안내인 역할을 겸한 광욱이에게 박사장의 다리가 풀려 쓰러지면 부축하라고 했다. 그리고 가열 술안제를 한 봉지 먹게 하여 다리에 힘이 생기면 다시 산행을 계속하게 했다. 우리가 설악산을 오를 때 대청봉 정상 가까이 갈 때쯤이면 탈진하여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생긴다. 이때 초콜릿 한 개를 먹거나 설탕물 한 잔을 마시면 생기가 나서 힘차게 계속해서 산행을 할 수가 있다. 마라톤 선수는 꼬린 지점에 닿기 직전에 엄청나게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진다. 이때 진수성찬을 차려 먹으면 선수는 즉사한다. 하지만 간단히 설탕물 한 잔을 마시면 원기를 회복하며 무난히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 박사장에게 먹인 가열 술안제는 설악산 등반인이 먹은 초콜릿, 마라톤 선수에게 준 설탕물 한 잔과 같은 효과가 있다. 박사장은 10여 년간 매일 스스로 당뇨 테스트를 해왔는데 산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 당뇨 테스트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절제된 식사, 당뇨약으로 잡히지 않던 당뇨 수치가 무절제한 식사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정상 수치가 되었던 것이다. 10년 넘게 고생한 당뇨를 무절제한 식사로 일주일 만에 잡은 그는 어린아이처럼 좋아서 흥분했다. 누워있으면 죽고 걸어다니면 산다는 신념이 현실로 나타났으니 기쁜 것은 당연하다. 그는 그동안 운동은 하지 않은 채 누워만 있으면서 치료를 했으므로 식이요법이나 약물요법 등이 모두 도구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약을 먹는 대신 심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뇨병이 간단하게 치료된 것이다. 이곳의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도 한몫 거들고 박사장이 죽어도 좋다는 각오와 마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그의 건강이 계속 상승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탓에 진맥도 못할 정도의 무맥증이 있었다. 그리고 몸이 워낙 야윈 상태라 약을 쓰는데 노심초사했다. 우선 기를 보하는 약으로 가열 순환제를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다리가 풀려서 쓰러지면 먹고 다시 일어나 걷게 했다. 무리한 산행으로 혼수 상태가 오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갈 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죽어도 산속을 걷다가 죽겠다고 끝까지 버텼다. 산길을 걷다가 죽겠다. 염라대왕도 까불면 죽이겠다는 독한 마음은 어떤 극한 상황도 극복할 정신력을 주었다. 아마 몇 번 쓰러졌다고 포기했다면 그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당뇨를 잡았으니 강경변을 잡자.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들처럼 우리 모두는 손을 잡고 소리를 질렀다. 6개월 후 그는 하루에 광옥이 집에서 약수터까지 왕복 12km, 광옥이의 집에서 내 방까지 왕복 20km, 도합 38km를 옆집 마실 가듯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하루에 100리 산길을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걸어 다닐 수 있다면 그는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다.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하루 1.5%의 기력이 떨어져 70일이면 송장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산을 걷기만 한다면 살아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박 사장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병이란 음과 양의 부저하로 기운순환에 장애가 생겼음을 말하고 있다. 몸에 기운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체내 불순물이 누적되고 이 누적된 불순물에서 발생하는 독소들이 인체의 각 부위를 공격하는데 그중 제일 취약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란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몸의 기운순환을 위해서는 강제로 몸 전체를 쉬지 않고 움직여주는 길밖에 없다. 뱀을 잡아 우리 속에 가다 두면 먹은 음식을 모두 토한다. 나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 뱀에게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한다. 나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소화 기능이 죽도 못 삼킬 만큼 약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는 몸이 불편하면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그러나 나는 다리가 부러진 환자 외에는 있는 힘만큼 걷도록 시킨다. 누워있으면 소화 기능이 더 약해져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에너지화 시키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움직일 힘이 남아있다면 근육을 써야 한다. 몸을 꾸준하게 움직여 기혈순환을 시켜야 한다. 특히 두뇌를 많이 쓰는 직업일수록 육체 노동으로 몸을 단련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해가 지면 가급적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환자일수록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낮에는 인체의 대사활동이 활발하므로 음식을 섭취해도 에너지 전환율이 크지만 해가 진 다음에는 식물과 마찬가지로 인체도 휴식에 들어간다. 쉬고 있는 인체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체의 휴식 기간에 음식물을 섭취하면 오장육부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음식물이 체내에 누적되어 불순물이 된다. 이 불순물이 질병을 일으키는 독소로 작용한다.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란 몸의 효율과 상태에 따라 구별이 된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가급적 육체를 움직이게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해가 지면 가급적 쉬도록 해야 한다. 나는 알 부인에게 지금까지 습득한 의학 상식을 모두 무시하고 오직 내 지시만 따르게 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산속을 돌아다니게 했다. 산을 다니다가 기운이 붙이면 가열순환제를 복용했다. 식이요법에 맞춰 식사를 하며 당뇨 수치에 연연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아무 것이나 먹도록 했다. 우선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하고 먹는 양보다는 더 많이 운동을 하게 했다. 당뇨병은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인체에 공급해도 그 영양분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몸의 효율만 좋아지면 기운순환이 활발해져서 당 수치는 자연스럽게 정상 수치가 된다.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몸을 열심히 움직여 물리적으로 기운순환을 시키고 음식이나 다름없는 약인 가열순환제로 화학적인 기운순환을 시키는 것이다. 나는 당뇨나 고혈압, 중풍을 각기 다른 병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런 병들은 근본적으로 간의 기운이 약한 간기 부족에서 오는 병이다. 간기를 보충하려면 기운 순환 운동과 가열 순환제를 이용하여 몸의 효율을 높여주면 된다. 간혹 당뇨를 수치상으로만 체크하다가 강경변 합병증 증세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병의 근원인 간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라고 하면 상당히 막연한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는 기운 순환에 필요한 열 에너지를 말한다. 그리고 열 에너지, 즉 기의 창고는 바로 간이다. 이제껏 간에 이상이 생기면 이를 일반적인 염증성 질환과 같이 취급하여 해열, 소열 등의 방법으로 치료한 것은 잘못된 치료법이다. 오히려 간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내가 사용하는 가열순환제의 처방은 이 같은 이치에 바탕을 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뇨나 고혈압, 중풍 치료의 요체는 부족한 열 에너지를 어떻게 보충해 주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집어넣듯 간단히 인체의 열 에너지가 넣어지는 게 아니다. 인간은 복잡한 정신의 지배를 받는 초고등 생물이므로 정신적인 요소와 몸의 효율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열 에너지를 인체에 넣을 수가 있다. 인체가 이 기와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면 웬만한 간 질환은 쉽게 치료된다. 소변을 잘못 보는 신장병도 같은 논리다. 이뇨제를 쓰면 쉽게 치료될 것 같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공짜로 먹여주기만 하면 결국 자생력이 떨어지고 거지 근성이 몸에 배어 영원한 거지가 되는 것과 같다. 거지에게는 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듯 일을 잘못한 신장이 일을 잘하게끔 도와줘야 한다. 이뇨제를 복용하면 신장은 더 이상 일을 안 하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무기력한 신장이 대금한다.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걸러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은 걸어낼 수 있는 기를 넣어주는 것이다. 알부인의 당 수치는 한 달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먹고 싶은 음식을 제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일이 없어서 살맛이 난다고 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말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려는 말이 아니다. 이왕 살려면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1년 뒤에 알부인은 모든 병에서 해방되어 히말라야 등반대에 참가를 할 정도로 건강해졌다. 이 부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몸의 효율을 높여주는 방법은 자꾸 걸어서 물리적으로 기운 순환을 시켜주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산에 숲이 우거진 길을 설렁설렁 2시간 이상 걷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집 근처에 소나무가 많은 야산을 산행하고 이것마저 어려우면 틈나는 대로 평지 길이라도 천천히 하루 2시간 이상 걷는 것이다. 중증의 환자는 반드시 산길을 걸어야 한다. 산속을 걸을 때는 누워있으면 반드시 죽지만 걸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걷는다. 일어날 힘이 없던 중증의 환자라도 일단 산속에만 들어가면 힘이 솟구치게 된다. 걷기는 모든 환자의 기본이며 필수이다. 왜 무조건 걸으라고만 하는가? 운동에는 조깅이나 수영, 테니스 같은 운동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걸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정상인 사람도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여건, 즉 운동을 하는 시간, 체형, 직업이나 경제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운동이라도 모든 운동에는 부작용이 있다. 예컨대 테니스는 팔꿈치를 아프게 하고 골프는 늑골 골절을 가져올 수 있고 조깅은 아킬레스건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다. 따라서 정상인도 운동을 할 때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물며 환자야 더 말할 나이가 없다.
환자에게 무리함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기혈순환을 시켜주는 것은 바로 걷기 운동이다. 걸으면 물레방아를 돌듯 운동 관성이 생겨서 기운 순환이 된다. 기운 순환이 안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체의 기를 내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신의 기운이 전달되는 수영이나 테니스 같은 그러한 운동은 환자의 1차 건강요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걷는 게 제대로 된 다음에 무슨 운동을 하든 그 다음은 환자의 마음이다.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할 때도 걸으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기분이 나쁘거나 기분이 우울하다는 말은 몸의 기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몸이 아프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기분이 상한 느낌을 받는 것은 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몸속에 연소되지 않은 불순물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열심히 걸으면 기운 순환이 되고 정체된 기가 뚫려 기분이 좋아진다. 기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통증은 그 부분의 기가 막혀있다는 신호이다. 진통제는 막혀있는 그 부분을 여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마비시켜서 아픔을 모르게 하는 일시적인 작용을 한다. 따라서 진통제의 약효가 사라지면 다시 아프거나 더 아프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체의 자가 치유 능력이 실력을 발휘하면 막힌 부분이 열려 통증이 없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통제 덕분에 낫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공은 세운 것은 자가치유 능력이지 진통제가 아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 중 하나인 자가치유 능력은 과로한 사람이 허리가 아파 누워있으면 과로에 뺏긴 에너지가 허리로 가서 치유를 하듯 몸의 곳곳에서 스스로 알아서 보충하고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다. 왕소금 씨는 기운순환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고단백질의 음식과 술, 그리고 여자들과 함께 파티를 매일 밤 열었으니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간과 신장에 이상이 생기고 그 이상이 디스크와 좌골 신경통으로 외부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의사가 아무리 척추의 뼈를 눈에 빠지게 들여다봐도 쓸데없는 것이다. 웅담이나 산돼지 쓸개, 오소리 쓸개도 전혀 소용이 없다. 평소 운동 부족으로 허약해진 허리 근육에 지압이나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근육이 더 무력해진다. 지압은 심한 운동이나 심한 노동으로 강해진 근육을 소유하고 있는 운동선수나 육체 노동자가 무리를 해서 근육이 아플 때 필요하다. 근육 같지 않은 허약한 근육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지압 등이 오히려 해롭다. 왕소금도 마찬가지다. 왕소금의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를 했기 때문이다. 그가 치료한 것을 나으려면 병원에서 척추 들여다보기, 진통제 먹기, 동물 쓸개 먹기, 지압과 기공 같은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했다. 그렇게 돈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이 소용없게 되자 나를 찾아왔다. 환자들은 자기 병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환자에게 던지는 나의 질문은 간단하다. 내 말에 따라 걸으면서 살겠느냐, 아니면 누워서 죽겠느냐를 선택하는 것 뿐이다. 불치병, 난치병을 고치는 사람은 서비스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환자 위에 군림해야 한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일수록 의사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치료가 쉽고 가능하다. 이런 나의 처세를 보고서 어떤 이는 존경하고 어떤 이는 비웃기도 한다. 심지어 배부른 소리를 한다면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나를 찾아온 왕소금을 진찰을 해보니 간과 신장이 엉망이었다. 고단위의 영양식 대신 이곳 산골의 화전민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가열 진통제, 가열 순환제 등 간병 치료 약을 먹게 했다. 또 매일 황정 계곡 산행을 하다가 몸이 더워지면 살 얼음이 있는 계곡물에 발가벗고 들어가 명치 이하를 담그고 5분 정도 앉아있게 했다. 왕소금의 허약한 피부가 찬물의 자극을 받더니 삶은 문어처럼 빨개진다. 추위로 숨이 막힐 것 같지만 5분이 지나면 하반신의 열이 후끈 달아오른다. 움츠려들었던 혈관이 5분 뒤에는 확장된다. 인체는 스스로 인체를 조직하는 성질이 있다. 이 성질은 특별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체 내에서 스스로 자기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생긴다. 소위 혼돈 속의 질서이다. 이 자기 조직의 능력은 자연 치유력, 기순환으로 표현된다. 생명체는 자기 조직 능력에 의해 하반신으로 기운을 보낸다. 일단 하반신으로 기운이 가면 물레방아 돌듯 기운 순환이 된다. 반역법은 옛 선조들이 산속에서 얼음이 풀릴 때 자주 행한 장생법의 하나이다. 겨울에 동상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찬물의 동상 부위를 담그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찬물의 동상 부위를 담그면 우리 몸의 방어체계는 방어작용의 일환으로 상반신의 기운을 모두 찬물에 담긴 부위로 보내게 된다. 자연히 동상 걸린 부위로 기가 몰리게 되고 그 부위가 따뜻해지면서 동상이 풀리게 된다. 말하자면 강제 충격을 줌으로써 낫게 하는 것이다. 만성 동상의 경우 흐르는 물에 한 달간 이 방식을 반복하면 완치된다. 반역법은 적어도 해발 1000m 이상의 산에 오르는 계곡물에서 매일 반복해야 제격이다. 시기적으로는 얼음이 얼기 직전이나 녹을 때가 가장 좋다.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발만 담갔다가 빼고 잠시 후에 무릎까지 넣는 등 차츰차츰 넓혀가는 게 좋다. 이때 주의할 것은 팔을 물에 담그지 않아야 한다. 팔은 명치 위이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하는 반신욕법은 엄청나게 차갑고 고통스럽지만 노래를 부른다거나 숫자를 세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력을 시험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라도 안 갈 경우 몸이 찌푸둥함을 느낄 것이다. 목욕 후에 기운이 생기면 합격정이고 피곤하고 졸음이 오면 불합격이다. 그러니 자신의 체질에 알맞게 조절해야 되는 것이다. 산속에서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도시 사람들은 대중 목욕탕이나 가정집에서 냉탕을 만들어 놓고 해도 좋다. 많은 사람들이 사우나탕을 즐겨 이용하는데 사우나만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뜨거운 사우나탕에서 땀을 흘리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지만 몸은 겉은 뜨거워진 반면 속은 차갑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운 순환이 어렵다. 왕소금은 일주일 만에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다. 매일 찬물에 들어가고 산길을 걷다 보니 자연 치유력에 몸이 좋아진 것이다. 그러나 처음 이곳에 와서 무척 아플 때는 회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시골에서 약초를 캐고 밭일이나 하며 영원히 살 것 같이 말하던 그는 몸이 나아지자 다시 회사 일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쯤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좋은 공기, 좋은 물, 기막힌 산새도 며칠이 지나면 지루해진다. 권태가 생기고
이 권태는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간을 상하게 하여 다시 허리병을 도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는 보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나는 왕소금으로 하여금 서울로 올라가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보면서 자연치유력에 대한 치료를 잊지 말라고 했다. 그는 내가 지시한 대로 운동요법, 식이요법, 목욕요법을 열심히 하면서 간과 신장의 치료를 위해 가열소염제와 기혈순환제를 복용했다. 100일 후에 드디어 그는 디스크, 좌골신경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